어떨 때는 20만 원이었고, 어떨 때는 10만 원이었더라. 어떨 때는 10만 원이었고, 어떨 때는 20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너는 나중에 이거 해지하는 시점에는 토해내. 두 번째, 기타 소득세라는 게 있어. 이건 뭔 소리야?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서는 가입을 했는데 해지를 했잖아요. 그때는 기타 소득이 발생했어요. 왜? 이거 복리비과세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연회 400만 원, 뭐 10년 동안 넣었으면 4천만 원. 거기에 복리 이자는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붙은 이자까지 전체 해지 환급금에서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혜택 받았던 거 기타 소득세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나 이거 중간에 해지 안 해. 나 이거 끝까지 가져가. 이런 혜택, 이런 페널티가 있으면 안 하지. 그래서 이거를 끌고 가서 언젠가는 이것도 연금 저축이잖아요. 개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연금 개시를 예를 들어서 60세 때 개시를 하고 70세 때 개시를 하고 80세 때 개시를 할 수 있어요. 60세 때부터 내가 모은 돈을 연금으로 계산해서 받을게요 라고 하면은 연금액에 곱하기 5.5%가 세금입니다. 매월 70세 때 개시하면은 그때 받는 연금액에서 4.4%가 세금입니다. 매월 80세 때 개시하면은 연금액이 3.3%가 세금입니다. 매월 노후에 내가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이때 연금액으로 개시를 해봐야 사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 연금액 얼마 정도 모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5억 얘기했을 때 하셨잖아요. 근데 직장인이 4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직장생활 30세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해서 30년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400만 원씩 10년 그럼 4천 그리고 30년 했으니까 세배 곱하면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에서 꼬작 그거에서 연금으로 받는데 세금 떼는데 웃긴 건 뭐냐? 그게 부족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모은 돈으로 자산을 형성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가지고서 뭔가 비노동 수익을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비노동 수익으로 생기는 수익과 이때 받는 금액과 합산 안 하더라도 내가 받는 그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달로 따지면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50, 180? 되나? 180, 150. 아무튼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지금도 부족한데 30년 뒤는 얼마나 부족할까요? 턱없이 부족한데 어쨌든 요것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5월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 증빙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각종 내가 지출 내역도 이런 것도 다 인증하고 다 그리고 속을 세금을 내야 돼요. 연금으로 개시할 때 매월 떼가죠. 그리고 나서 5월에 종소세 내야 되죠. 그게 싫어서 중간에 해지하면 토에 내야 되죠. 그게 또 싫어서 해지했더니 기타 소득세 16.5% 떼라고 하죠. 근데 뭣도 모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처음에 연 400만 원까지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꾸역꾸역 나는 이게 좋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바보죠 바보. 왜?
인정 금액 내가 혜택 받으려는 건 요것밖에 안 되는데 600만 원 플러스 된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웃긴 건 나중에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는 내 원금에다가 복리이자 다 붙은 걸로 세금이 떼이니까 세금 더 가져가세요라고 하고선 더 내는 거라고. 세밀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몇몇 군데는. 너 연금저축 있어? 연금저축 하고 있니? 너 IRP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물꼬를 트고 넘어가다가 그러면 너 회사에서 절반 내줘 너네 회사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한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봐 라고 얘기가 풀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것들은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 34만 원에 딱 맞춰서 하게 되면요. 자기가 내는 금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34만 원이다. 그러면 17만 원은 회사가 내주고요. 17만 원만 내가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가 좋냐?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17만 원 월급을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거 회사 복지 혜택이니까 그거 이용하시라고 절반 정도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월 17만 원 정도는 하는 게 좋죠. 회사가 절반 부담해 주니까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고액연봉. 고액연봉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세무사가 말할 겁니다. 저 세무사가 제안했어요. 위원장님 연금저축 하시죠.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했잖아요. 꽤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이 과도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분들 아니고서는 연금저축은 할 이유가 일말도 없습니다. 왜? 이거 세청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연금저축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딱 한자성어 조삼모사가 딱 떠올라요. 달달한 거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뜯어갈 거는 많은데 그거는 내가 좀 발톱을 세우진 않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상품.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과세 이연 상품이다. 세금을 부과할 걸 뒤로 미룬다. 미룬 만큼 훨씬 더 많게 떼간다. 대망의 변액인 거야. 뭐 할까? 쓰레기 중에 쓰레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저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하지 마. 그냥 나 믿고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는데 이유 있어. 변액. 주식에 투자가 됩니다. 주식에 투자가 돼요. 근데 변액 연금 상품도 있고 변액 종신 상품도 있고 둘 다 똑같아요. 투자입니다. 그냥 투자예요. 내가 넣은 돈이 어딘가로 들어가서 투자가 되고 있어. 자, 투자용 상품의 특징 1. 뭐? 원금 보장 쥐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나라에다가 나 주식으로 이번에 코인으로 지금 약간 심한데 이거 복구해주세요. 말 안 되잖아요.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투자용이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된다면서요. 투자잖아요.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데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해요. 이거는 다 알죠. 주식 투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세 번째가 가관입니다. 계약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사인할 때 서류 잘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써있거든요. 변액이 그럼 뭐거냐? 보험사가 있고요. 내가 고객이 월 얼마씩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보험사에 가입을 해요. 변액. 그럼 보험사는 이거를 투자운용사에다가 위탁해요. 그래서 투자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에 가입돼 있고 어떤 뭐에 가입돼 있고 인덱스형, 뭐형 이러면서 아마 그 얘기를 쭉 변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웃기죠? 내가 투자를 할 거면 고객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 다이렉트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중간에서 어플이나 뭘로 중개 수수료를 떼먹어서 뭐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떼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직접 투자는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험사에 맡겼고 이게 투자운용사를 거쳐서 투자가 됩니다. 단계가 두 단계가 있네요. 여기서 수수료, 여기서 수수료. 그리고 투자. 뭔 말이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여기서 수수료 90만 원이 원금이 되고 내가 여기서 또 뽀찌를 떼서 80만 원 되고 이 돈이 투자가 돼요. 나는 100만 원을 넣었는데 실제 투자 금액은 80만 원으로 운용하는 거죠. 일단 시작부터 마이너스. 100만 원 있다 칩시다. 50%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내 원금 얼마가 되죠? 150이 되죠. 50% 손실 봤어요. 그러면은 내 원금 얼마 되죠? 70. 맞나요? 50% 수익을 봤어요. 계산하기 좀 복잡하다. 그지? 130이라고 그냥 가정하자.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65 정도 되죠. 전체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0%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50% 50%니까 다시 원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은 65만 원이 돼요. 이게 직접 투자일 때 얘기예요. 간접 투자면 이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변액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 운용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걔네는 이 수익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통틀어서 고객님은 3% 수익이 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100만 원인데 내가 운용됐던 돈은 80이었고 그리고 나서 운용 수익이 됐을 때 3%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해지했을 때는 얼마가 돼야 돼요? 라는 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변액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 지금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네가 말한 대로 3%의 수익이 계속 나고 있었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면 100만 원을 넣었던 게 기간에 따라서 3% 이자를 곱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근데 단 한 번도 수익이 나는 경우는 없을 뿐더러 또 하나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행인 거지 그걸 가지고 변액은 역시 최고네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보험계약 할 때 이 변액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변액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안내장이 날라와요. 안내장이 날라와서 고객님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지금 얼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날라와요.
근데 투자할 때라면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거 손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명의 고객들의 그 일일이 숫자들을 다 걔네들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선생님 그냥 하지 마세요. 주식상품 중에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몇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마지막 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건데 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좀 낯설까? 상품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종신보험은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왜 저축 상품군하고 묶여서 얘기가 되고 있냐? 얘는 얘가 시대를 좀 잘 타고 났어요. 시대를 잘 탔어요. 그래서 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하면은 니네 나한테 얼마 줘예요. 끝이에요. 나 매월 100만 원씩 주니까 넌 나 죽으면은 한 20억 내놔. 이게 종신보험. 끝. 근데 얘가 왜 이 상품군들하고 같이 설명하는 데 들어가냐? 얘도 이자 불이 방식은 복리비가 세. 동일합니다. 10년 유지했을 시. 근데요, 얘는 이자 불이 방식이 예정이에요. 예정이율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공시율은 내가 가입하는 순간부터 변동이 있다. 계속 떨어지는 거를 하면 떨어지는 걸 적용받는다지만 예정이율은 내가 딱 가입하는 그 시점의 이율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계약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만약에 88년도에 복리비과세 상품을 종신으로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도 88년도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정이율로 된 상품을 가입했다. 예정이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리라는 상품을 얘기를 할 때 복리는 이율이 높고 원금이 높고 시간이 많으면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금리가 너무 당연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안전장치는 무조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중에 금리가 마냥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처럼 잠깐 일시적이지만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러면 고정이율인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상품 중에서는 예정 이율인데 올라가는 거는 반영해줘요. 예를 들어서 공시율이 4%가 됐고 내 예정이율은 3%예요. 근데 예정이율 3%짜리를 내가 계속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4%를 받고 있는데 나는 3% 돼 있으면 손해잖아요. 2% 정도. 그래서 공시율이 예정이율보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건 적용해줘요. 그때만큼. 근데 떨어지더라도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예정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해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내가 가입하는 시점의 예정이율이 곧 내 최저 보증 이율이 되는 상품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게 소위 애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애투가 이렇게 설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뭐 야 공시율로 굴러가서 막 뭐 저축 상품이니 뭐니 했는데 얘가 반사이익을 봤어요. 뭐야? 이거 나는 우리는 이랬을 뿐인 건데. 또 하나 얘는 추가 할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일부 상품의 경우 추가 할인. 추가 할인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씩을 해요. 근데 100만 원을 통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월에 50만 원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매월 50만 원씩 내 의지로
추가 납입을 할 거야 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한 번에 내놔. 이렇게 내놔. 어차피 내는 돈은 100만 원 동일합니다. 맞나요? 근데 이랬을 때 이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100만 원만 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이게 이자까지 붙는 속도라고 하면. 근데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기라면. 이해되시나요? 그래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추가 납입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니버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니버셜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입출금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떤 상품이든 유니버셜 땡땡땡 무슨 보험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아 이거는 유동성이 다 있구나.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버셜 종신보험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제일 큰 리스크는 일정 기간 내에 해지했을 시가 문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게 없다라면은 얘네는 유동성도 있어야 돼요. 뭐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럼 그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적금 넣고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해지해야 되죠? 해지란 말이에요. 그런 상품은 없지만 만약에 적금이 10년짜리 적금짜리가 있었다. 은행에서 하는 10년짜리 그런 상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지를 해야 돼요. 얘는 내가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해지시키는 거예요.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차피 모든 상품들이 다 가능하지만 얘네는 이런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관 대출은 뭐냐? 중도 인출은 뭐고?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까지 딱 돈이 모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 처음에 잘 들었던 사람이라면 나 이때 돈이 필요하긴 한데 스노우볼을 큰 돈을 계속 굴려야 내가 받는 이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근데 돈을 꺼냈을 때 중도 인출을 하면 요거를 조금 깎아먹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이건 조금 껄끄러운데 어떤 방법 없을까? 라고 한다면 약관 대출이 답일 수 있어요. 돈을 똑같이 어차피 꺼냈을 때 중도 인출은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지만 약관 대출은 이때 만약에 1억이 있는데 내가 4천이 필요해요. 그럼 4천을 약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를 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줘야 돼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4천이 필요해.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줄게.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공시이율, 요 상품을 가입한 이때에 공시이율 플러스 1.5%. 그래서 통상 4% 정도 됩니다. 통상 공시율이 보통 한 2%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죠. 4천만 원을 내가 빌렸고 내 이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잡고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 공시율 플러스 1.5%에서 4%라고 계산하면 4% 하면 연이자가 160이고 나누기 12 하면은 월이자는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내가 13만 원을 내가 월에 내면서 4천만 원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선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4천만 원으로 에르메스 백 사려고 4천만 원 약관 대출 받으면 진짜 멍청한 짓이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썼다라고 하면 이 4천만 원 빌릴 때 월에 13만 원 내고 그걸로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13만 원보다 훨씬 제가 그래서 제가 은경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겨울철에 꼭 이거 해볼 겁니다. 언젠가. 붕어빵 장사. 갑자기 붕어빵 장사 얘기해가지고. 붕어빵 리어카랑 자재값 다 빌리는데 한 300에서 5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빌려요. 이 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로 막 떼돈 벌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럼 단순하게 300에서 500?
내가 여기서 똑같이 이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300에서 500 잡고 그래. 더하기 4%. 그러면 연이자 20만 원 나누기 10. 그럼 한 달에 16,600원. 장사 개시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장사해서 16,000원 이상만 벌면은 저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6,000원. 한 달이면 빡세게 안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20 정도는 벌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대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만 짱구로 굴려도요. 절대로 재테크는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에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자꾸 옛날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대출은 나쁜 거야. 대출은 이용하면 안 돼. 대출은 빨리빨리 갚는 게 좋아라는 거에만 매몰되면 본인들의 시간을 그만큼 뒤로 미루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를 누굴 탓해요? 여러분들 돈만 빨리 있었다고 하면 부동산부터 먼저 마련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은 좀 버블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불과 한 5, 6년, 6, 7년 전에는 만약에 그때 돈이 있었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도 안 했던 사람들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은 위험해. 지금은 아니야. 대출은 나빠. 대출이 왜 나빠요? 이렇게 쓰는 대출을 내 자산으로 가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근데 단순하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아니 붕어빵 장사하는데 5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달에 16,000원 내. 그래 나는 한 달에는 16만 원을 벌 것 같거든. 아무리 놀고 띵가띵가 해도.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10만 원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매월. 그리고 내 자산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 지 1년. 그렇게 장사를 한 지 6개월. 지나고 났더니 돈은 또 여기 올라가요. 복리. 제가 지금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제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험사 소축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뭐 복리에 비과세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옵션 다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매개체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거는 보험회사밖에 없다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상품은 다 특징들이 다 다르죠? 함정이 많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하시는. 네트가 좋은 이유? 이거예요.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끝이지. 거기에 요즘에는 난 근데 짧게 모으는 거.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금도 안 해본 사람은 적금부터 시키세요. 적금부터 시키세요. 1년도 안 모은 애가 무슨 주접 떨지 말고 그냥 적금부터 넣어서 1년 뒤에 넌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치세요. 이거. 그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 200번은 직장이든 300번은 직장이든 달에 10만 원도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좀 되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적금부터 넣고 지금 우리 월급 받는 은행 어디예요? 신한이에요? 신한 가가지고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 제일 편하게. 아니야 지금 개설해. 인터넷으로 개설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넣은 거 나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그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게 방법이 되는데 그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요즘에도 가능하죠. 당연하겠죠.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갑자기 20년은 너무 긴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적금도 1년짜리, 3년짜리 있던데 그럼 너 7년짜리 도전해봐. 3년 거치 124. 합격. 물론 공리상품이니까 네가 더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126%, 130%, 140%, 150%, 170% 이건 가능하고 단기납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해당 SM들이 너무 잘 해줄 테니까.
요런 기능도 있는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건데 카드 납이 되는 것도 있고 미쳤어요. 요즘에 상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선택장애가 올 것 같아. 뭐 해야지? 근데 다 장점이 다르니까 내 상황에 맞는 것만 고르면 돼요. 내 상황. 나는 기본적으로 저축의 습관이 정확하게 잡혀있고 돈을 모아봤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게 어느 정도는 다 구상이 돼 있다? 그러면 애투가 죽어요. 근데 난 아직 이것까지는 가기에는 내 소비 습관이 잡혀있지 않고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하죠. 그 중에 편한 거. 근데 당일납 중에서 카드납이 되는 거. 근데 그게 이번 달까지밖에 안 되면 하거든요. 그런 기능까지 있어? 그러면 카드는 어차피 써야 되고 그랬을 때 포인트 쌓이는 거는 내가 받는 이자 124% 매차 5% 플러스 알파의 개념인 거니까 그러면은 124%가 아니라 나한테는 한 127% 정도 되는 느낌이겠네? 그러면은 카드는 근데 카드는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나는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에벨 더 드리고 근데 나는 단기납인데 뭔가 달러의 환산 차익도 보고 싶고 플러스 알파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달러 중심 이렇게 모아놔야 나중에 4천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소형 아파트 할 수 있잖아요. 소형 아파트 합의 들으셨나요? 소형 아파트 한때 준비할 때 제가 했던 거 똑같이 실투자 자금 800만 원. 그랬을 때 처음 매입할 때 1억 4천. 지금 4억 7천. 그 동안에 그 월세 수익 매년 한 360 정도. 7년째 보유 중이니까 그러면 2천 몇백은 내 부수익, 비노동 수익. 근데 더 웃긴 건 이 아파트 가치는 3억 정도 올라가. 근데 이걸 완성할 때까지 내 실투자 자금은 얼마 들어갔다? 처음 시작은 800. 그리고 이거 하면서 나도 일했고 내 부동산도 일했고 내 통장도 지금은 일하고 있는 상태. 재테크가 어렵나요?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 시작을 어디다 하라고 했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시드머니만 이렇게 모아놓는 참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더 하게 되면은 올해 주제가 저축의 기초와 저축 5가지에서 좀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음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중국은 원룸이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소리죠. 2017년도 때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저축성 상품에 대한 월납이 정해졌고 거치형 상품의 그 금액이 제한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 따지면 적금 넣었을 때 너는 이거 이상 하면은 비과세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행하는 게 월납 금액이라는 거고 거치는 예금 예치시키는 거. 그래서 예치시키는 금액은 1억 이상은 안 되고 비과세고 안 되고 비과세 아무리 이게 지났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월납 금액이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안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가 10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저축성 상품. 연금보험, 저축보험, 연금저축 여기에 해당. 중심보험 뭐라고 했죠? 부담스러워. 부장성 중심보험. 그 한부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200을 넣던 300을 넣던 전액 비과세. 지금 저기 화면에서 내 얼굴 나오는 거 저거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이해돼? 혹시 좀 정리가 됐어요?